네,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박 아나운서님은 자녀 백신 신청했어요? 저 아직 못했어요. 예. 그게 맞으면 되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좀 혜택이 앞으로 많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맞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젊을수록 조금 더 아프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또 할 이야기가 아마 야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 오늘 보니까는 얀센 백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민방위로. 그렇겠죠. 그렇겠죠. 민방위? 예비군 끝났나? 예비군으로 그럼 맞은 걸까요? 민방위로 맞았겠네요. 왜냐하면 전역하고 8년 정도가 예비군이니까 그건 지났을 것 같고 민방위로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당장 지난달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화이자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얀센 백신 신청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당권주자쯤 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를 많이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봐니까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정부 백신 문제에 수급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도 정부 당국은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신을 좀 조장하고 혼란을 이야기한 것은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빨리 많은 사람을 맞아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좀 어떤 확실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백신 얘기하면서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고 싶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기면.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앞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MBC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봤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평상시 100분 토론보다 시청률이 상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만큼 야당의 지금 당권주자 경쟁이 흥행에 성공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준석 효과죠. 그것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다 보셨으면 어떤 내용이 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뭐 토론 잘한다 이 평가도 있잖아요. 평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반대파들하고 토론했잖아요. 그럴 때는 토론의 태도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꼬리를 잡는다든가 뭐 조롱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우리 편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토론은 원래 토론이 싸우는 건 아닌데 이게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 편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굴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 편들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정당 사람들 거기다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중진들하고 토론할 때는 상대방하고의 토론처럼 이렇게 정치적 반대파들과 토론처럼 그런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아서 뭐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만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일 좀 겸손하고 여유 있게 1등 후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의외로 평가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시간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준석 후보 했더라면 이 태풍에 얹어서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거.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그 퀴즈쇼 관련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좀 나경원 후보도 막 퀴즈 내듯이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 후보 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1더하기 또 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1더하기는 뭡니까? 이런 건데. 맞아요. 2007년, 2006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대답을 강요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한테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내비쳤다. 토론에서 그렇게 사실은
질문하는 것보다 자기가 준비한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약간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해봤고 가장 좀 주로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됐던 게 대선 경선 시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국민의힘. 근데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좀 정시에 우리의 시간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제 당 밖의 후보들의 사정도 있지 않겠냐 이걸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대립하는 모양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민주당 대통령 경선도 그렇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의 다른 잠룡들 혹은 다른 잠룡들의 측근들이 경선을 연기하자. 그 룰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 여론조사 돌려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룰대로 해라. 연기하지 말고. 이게 있는 룰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룰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2정당, 대한민국 제1야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후보가 없다고 바깥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그거는 룰을 안 정했다 하더라도 이치상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 얘기가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는데 자꾸 밖에 눈치를 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밖은 나중일이고 일단 우리 후보부터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들어와야 된다,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장이 딱 잘라버렸거든요. 네. 없어도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3자 대결에도 이긴다.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후보 단일화를 나중에 거쳤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이준석 씨 이야기는 그 주장이고 제1야당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바깥에만 돌리면 이번에 이 책임 당원만 해도 28만 명, 35만 명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준석 말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나경원 후보 말은 이게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단일화 거쳤거든요. 예. 좀 논리적으로 빈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어쨌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1등 후보를. 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야죠. 그래야 뒤집기를 하는데 1등 후보랑 똑같은 주장을 하면 뒤집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차별화의 또 일종이라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버스론이다, 뭐 기차론이다, 뭐 큰 차이점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차별화하라 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이 뭐 2, 3, 4위 후보가 지금 동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근데 원래 기본소득의 아젠다는 이재명 지사 게 아니고 민주당 거였어요. 네. 네. 민주당 거였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아젠다를 한번 이제 야당이 한번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근데 민주당의 아젠다였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게 돼버려가지고. 네, 뭐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약간 뭔가 다 반대하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뭐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럼 과거에 민주당은 그걸 왜 주장했죠? 그 이야기를 왜 민주당이 아젠다로 선점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2, 3, 4등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만일 이재명 지사가 정식 후보가 돼가지고 기본소득을 그러면 민주당에 정식 공약으로 올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비판했는데 네. 그러면 상대 정당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는 좋습니다만 또 훗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우상급식 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건도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제민주화. 네. 사실 경제민주화도 어떻게 보면 진보의 아젠다거든요. 약간 이제 좌클릭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뺏어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끼리 생각이 조금 다르고 1등하고 2등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혹시 진짜 다른 정당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겠죠. 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 저는 조경태 의원이 또 요거 부분은 이준석 후보랑 예? 좀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게 또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 경선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연달아서 나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만났고 권성동 의원 기사가 나오니까 뭐 정진석, 윤희숙 의원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과는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기사들 보니까 6월에 등판한다.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월 1일이니까 한 달만 돌려봅시다. 시간. 아니 3주만 돌려봅시다. 5월에 등판한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월에 등판할 것이다. 재보선 끝나고. 결국 등판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바람이에요. 빨리 등판하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에 등판한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번에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5월 달에는 그럼 사람 안 만나고 다녔냐? 5월 달에도 사람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누구누구 만났다. 무슨 뭐 경제통을 만났다. 외교통을 만났다. 다 그런 얘기 돌아왔잖아요. 그럼 등판 안 했지 않습니까? 6월도 이번에도 계속해서 지금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등판한다더라라고 합니다만은 등판해야 등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7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민주당 예비경선 등록일이 한 6월 20일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일 거예요. 각 주자들은 서로 가장 늦게 등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출마 선언도 가장 늦게 하려고. 가장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아마 서로 소위 말하는 빅3들은 판단할 거라고요. 그러면 6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국민의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뽑히고 난 후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들의 시간이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끼어들 그 시간이 마땅찮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 선언하기 그 사이 거의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선택과 집중 잘 판단해서 딱 선택해서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3월 달에 이제 사표를 썼으니까 3개월 정도 모습을 보면 선택할 시간을 지금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6월 중순에 등판하기도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이렇게 접촉이 많다는 거는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윤 전 총장에게는 어쨌든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입당을 만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6월 달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7월, 8월, 9월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윤 전 총장한테 있고 또 넓게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고 어디를 선택하느냐. 윤 전 총장이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선택의 폭이 넓고 이렇게 되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장고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과연 윤 전 총장의 측근 중에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 혹 소위 말하는 전략가가 있느냐. 윤 전 총장 본인이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판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주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동혁의 촉을 들어서 그 사이 시간을 노렸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 소위 말하는 돌풍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최근에 좀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회고록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내일 마침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이제 통합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을 되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언론에서는 내일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모르죠. 그렇죠. 확실한 건 모르는데 입장 정리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을 거고. 특히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논쟁이 아마 있을 거고 또 송 대표 입장으로서는 사과를 해도 비난받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비난받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송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로 되고 나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취임하고 한 달이어서 좀 제대로 민생 어떻게 살려나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국의 시간이 좀 뭔가 모든 이슈들을 끌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게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이슈를 언론에서. 글쎄요. 언론에서야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장고를 잴 텐데 송 대표 입장은 빨리 여기서 정리해서 대선에 영향 미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고 본인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당대표하고 뭐 정치인생 관둘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조국 장관하고 전 장관과 선을 그어버리면 송영길의 팬층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 이동학 최고 이동학 최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가 예. 되자마자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보면은 현 최고죠. 최고, 네. 이동학 최고는 이준석 전 최고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저쪽에 이준석이 뜨니까 여기는 이동학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본인 꼭 당대표 입장으로 공식적 사과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논란은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2등 민주당에서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다 전 일찌감치 총리들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죠 입장을? 그러니까 옹호를 했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네. 2등 3등이니까요. 그래서 1등은 입장을 아직 못 그렇습니다. 내는 건가요? 네. 경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옹호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을 냈는데 이재명 지사는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체 지지율이 또 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큰 그림을 본다. 그렇죠.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게 윤 전 총장이 뒤지다가 굉장히 많이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건 이기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이 3등 후보처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이게 윤 전 총장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 전 총장의 검색량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권성동 의원 만나고. 네.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권성동 의원 만났을 때 검색량이 확 떠는 거는 같은 시기에 조 전 장관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이 대립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슈에 오르면 오를수록 윤 전 총장은 더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함부로 입장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민주당에는 왜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혁신이나 역동성 하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대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민주당은 너무 비대해요 지금. 공룡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젊은 정치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30대도 꽤 많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80석이나 갖고 있는 너무 거대 공룡 정당이다 보니까 그 젊은 이들의 발언이 이준석처럼 떠오르지 않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에서 그래도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이라든가 이런 젊은 의원들, 예. 이런 젊은 의원들은 언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네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100개 쓰면 한 80개는 비판적인 기사, 비난적인 기사예요. 근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최근엔 특히 그렇죠. 이준석은 대부분 호의적인 기사로 써져요. 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 뭐 이런 것도 다 핑계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 지난번에 압승 거뒀을 때 다 당선된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5선 국회의원이든 초선 국회의원이든 똑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요. 자, 오늘 그럼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1 피포지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 채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관련해서 당의 환경특위위원장을 지낸 원전 문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막 열린 피포지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피포지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기후환경 분야의 다자간 정상회의인데요. 거의 68명에 달하는 각종 국제기구나 정상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 여기서 서울 선언문의 내용을 좀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을 하는데 녹색 회복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이내 파리협정의 중요한 핵심 목표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1.5도씨 이내로 상승 온도를 억제하는 것을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해양 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시켜서 달성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가를 좀 하자면,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는데, 이걸 이제 10월 달에 저희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소 7개가 여전히 건설 중이에요. 예. 해외에도 3개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런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이내 억제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2050년도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아픈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한편으론 또 탄소 중립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피포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환경보다는 개발 이슈가 더 우선적으로 둬뒀던 게 사실이니까요. 급작스레 네. 바꾸기는 조금 힘들겠죠. 다만 의원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해야 할 텐데. 지금은 문제가 이 환경 이슈를 해결을 못하면 예. 경제에도 치명적인 그렇죠. 타격이 예. 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핵심은 탄소 배출 줄이기인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입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탄소 중립의 명확한 연도, 2050년 목표 연도를 명시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 또 지금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법, 예. 이런 것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사실 예. 이런 법들은 작년에 이미 다 발의가 됐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회부가 됐는데, 예.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논의에 붙이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작년 9월에 이미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거의 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예. 이제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좀 빨리 문 닫으려면 사실 제대로 된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보상 이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시키려면 2050년 탄소 중립이 또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만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제 부처가 움직일 텐데 그 야당에서는 첫 번째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녹색 성장 관련한 법이 야당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석탄 발전을 줄이면 보상하고 지원하는 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에 대해서는 좀 해당 지역구가 관련되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를 하시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설득해서 좀 저는 제가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러 뭐 논란되는 지점도 있다고 하니 그거를 법안 심사 소위에 최소한 빨리 안건 상정을 해서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는 늦어도 6월, 7월에는 통과가 돼야만 지금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아까 7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기본 뭐 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이 입법하신 에너지 전환 지원법 이거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위험한 원전과 그리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석탄 발전을 이제 줄이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발전 사업자가 이미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운영 중인 그런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있을 때 그걸 만약에 발전 사업자가 그걸 줄인다고 하면 일찍 문을 닫는다거나 건설 중인 걸 중단한다고 할 때 해당 지역과 주민들 포함해서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그 관련한 연구기관 다 발전 사업자까지 정당하게 보상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 법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한 법안과 연결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실정이 제조업 비중도 여전히 높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이나 성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실가스가 지금 7억 톤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1년에. 근데 그 대부분 거의 한 90%가 에너지 사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공정에서 나오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자동차 굴림에서 나오거든요. 그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 공장을 당장 문을 닫는다거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당장 다 바꾸는 거는 힘들잖아요. 개수도 많고. 근데 석탄발전소는 전국에 60개가 있고 그리고 7개 건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는데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더 빠르고 그러니까 효과도 훨씬 좋고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빨리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석탄발전소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갈 때 첫 번째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거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 얘기했고 탈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소형 모듈 원전 연구 필요성 언급했는데 의원님 반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연구를 하는 거를 반대할 수는 없겠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치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좀 과잉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바로잡은 건데요. 그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으로 모듈 형태로 한 50메가와트짜리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원자로예요. 근데 이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이걸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잘못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30년 정도 돼서야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나 원전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말하는 원전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도 역시나 원전이기 때문에 핵폐기물이 나오고 원전 상대적인 안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 위험이 있고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죠. 근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 개수를 많이 찍어내야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전국에 여기저기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2027년 목표로 지금 그러니까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뉴스케일사의 SMR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랑 협약을 맺어서 입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죠. 지금은 태양광조차도 그러니까 배출 물질이 전혀 없는 태양광조차도 집 주변에 있으면 보기 싫으면 반대하고 입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핵폐기물이 나오고 원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도심지에다가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거냐. 안전 비용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이것이 탄소 중립의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기술 개발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전 세계의 원전 시장 자체가 지금 사형 산업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개발을 해도 과연 갈 데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과 러시아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핵잠수함 기술 가지고 소규모 원전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일사라는 이제 민간 회사가 그걸 개발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개발하더라도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디다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큰 규모의 원전 4개를 오바마 정부 이후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중에 2개는 거의 수조 원의 매몰 비용으로 그냥 끝나고 포기를 했고 또 2개는 한 10조 원 들어간다는 게 거의 25조까지 돈이 들어가면서 이걸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원전도 만약에 그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조그만 원전이니까 원래 1000메가와트짜리를 해도 이제 경제성이 될까 말까 하는데 50메가와트짜리를 하니까 이거를 도대체 몇백 개를 찍어야지 될 거냐. 그럼 그 몇백 개를 도대체 어디다가 입지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환경단체 고발로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이 됐었던 사건인데 최 감사원장 또 보수 언론에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시민사회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과잉으로 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이미 된 건이고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도 끝나고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참고인 조사 중에 한 분이 발언한 것 때문에 그걸 어느 한 보수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하면서 마치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간이 전 좀 늘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듭니다. 11월 26일인가 그때 고발을 한 거고요. 고발인 조사도 그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더민초 소속이신데 목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티타임 가지신다면서요? 네네. 예,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20대 청년들에게도 쓴소리를 듣고 30대 청년들에게도 쓴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민심 경청 텐트라고 해서 지역구별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저 같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제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고 현장에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민심 청취한 얘기들을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팀이 모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조 전 장관 회고록 출간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초선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이 건이 사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이 워낙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서로 조심스러워서요. 기사 정도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선 의원입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막 내린 P4G 개막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등장해 논란인데 한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잘 안 들리네요. 예. 크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잘 들립니까 이제? 예. 자, 우선 어제 막 내린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이 나와야 할 개방 영상에 평양이 나왔습니다. 예. 외교 참사를 벗어나서 국제 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의견 주세요. 이번 다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P4G 행사는 일반적인 이거 국제 행사 아니고 우선 우리가 정부가 주체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들이 참가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 이런 행사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총력전을 벌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런 대통령들의 우정과 관련된 것은 정말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다 깐깐히 챙기고 이거 정말 관심을 돌려서 단 한 건의 그런 이제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거 P4G를 준비하면서 또 청와대에서도 모든 미래 기술이 다 동원된 그런 행사라고 했는데 수많은 검수가 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국제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모든 공정을 깐깐히 검수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행사까지 진행된 이후에 알았다. 이거는 단순한 기강회의를 넘어서 이건 기강회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외교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부 측에서는 아마 외부 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예. 아니 외부 업체에 맡겨두고 거기 대통령이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 다 두는 행사를 청와대가 외부 업체에다 밀어넣고 한 번도 이거 검수 안 했다. 이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저는 이 자체가 이건 정말 직무유기고 기강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하리라고 보고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미사일 지침 종료를 상당히 비난했습니다.만 이게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을 통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평론가 평론 현식을 띠면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수위 조절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수위 조절인 건 이건 명백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수위 조절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 발표한 이 반응 주체가 저는 평양,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논평원의 직함을 이번에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이렇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따금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명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일본의 도쿄에 있는 일본 조청명계 대북 전문가 김명철이라는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이제 북한이 보면 다른 나라들의 북한의 불편한 이런 입장을 발표할 때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한번 탐색해보자 이럴 때 대북 전문가 김명철을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나라들에서 혹은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에서 이게 북한의 입장이냐라고 이제 따지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북한은 한번 물러섭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그런 사견이지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사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아요? 연합뉴스통신사에 다른 논평원들이나 다른 사람의 말도 싣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지난 시기에 북한이 통상적으로 썼던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번에 발표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과연 조선중앙통신사 소속 논평원이냐 아니면 일본에 있는 대북 전문가 김명철이냐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두고 보아야 할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나온 입장이 북한의 외무성이나 통일전선부와 같이 공식 기관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들여다봐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면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나왔으면 오늘 정도에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노동신문에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종 공식 입장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어도 윗선의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것이 북한이 예를 들면 공식 어느 기관의 입장으로 내는 거하고 개인의 논평연의 사견을 발표하는 데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 점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좀 북한 동향에서 이례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이번에 6월 22일, 23일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5월 20일에 다 나왔다. 예. 5월 23일. 예.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8, 9일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이례적이냐. 제가 2017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됐던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던 두 정상의 첫 만남이 매우 중요한데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첫 정상회담이 29일 30일 날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하루가 지난 7월 2일 날 정식 비판하는 기사가 공식 나왔고 7월 4일 날 북한은 ICBM 14형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CBM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에서는 보통 3, 4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결정 구조를 보면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이루어진 하루 만에 신속히 결정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9일이 지났음에도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미국에 날아갔고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어떤 그런 정보나 그런 첩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주의해 보는 거는 그 우리가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에 북한에 이제 우리 대통령 특사가 갔거든요. 그때는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우영 실장이 그때 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그 멤버로 따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서훈 국정원장이 결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는데 지금은 국정원장이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거 지금 컨트롤하는 그 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국정원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해볼 수 있고 만약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총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미국과 일본을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확실한 건 트럼프 정부 말보다는 어쨌든 남북 그 대화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번에 그 방미 결과를 우리가 보면 우리 정부는 지금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성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걸 합의했다. 이걸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남북 대화든 미북 대화든 가장 피크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그런 관여의 지지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저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는 그런 동의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당 이야기 하나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굉장히 뜨겁고 흥행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대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느 한 특정 후보가
당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건 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단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당대표 이 경선 과정이 이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이제 주목을 받아본 예가 드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대표를 경선한 이 과정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당대표는 지난 시기 다른 대표와는 달리 대선을 그런 이끌고 치러야 할 이런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당대표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선택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으로 정치권에 다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출간되자마자 완판 행렬을 벌여가면서 흥행에는 성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내 주요 대형 서점에 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판매가 시작된 책이 완판이 되면서 현재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판사인 한길사는 어제 SNS에서 출판사에서도 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서 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이 출판사가 올린 이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지난달 27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각 사이트마다 이 고객들한테 배송이 늦춰진다는 안내 공지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주간 판매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베스트셀러로 뛰어올랐는데 출판사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예약 판매 부수가 5만 부를 돌파했고 지금 현재 8만 6천 부도 완판이 돼서 좀 추가 인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함께 책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해프닝도 하나 있었는데요.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조 전 장관의 책과 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책 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책,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들 이런 거를 묶어서 파는 세트 상품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이거 좀 도를 넘은 기업하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제 판매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이 이 책을 쓰면서 가족과 본인의 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 또 가장 그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진중권 교수의 책을 같이 파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결국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하는 묶음 판매는 대부분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좀 과도한 상술이었던 것 같네요. 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몇 마디 남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발간 이후에 정치권, 언론에서 꼬투리 잡기를 하기에 답을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Q&A, 자문자답처럼 보이게 이제 만들어서 글을 남겼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조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왜 책으로 내느냐, 이렇게 Q 딱 달고 A, 답은 이 책은 주장이기 이전의 기록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언론이 기계적인 균형조차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검찰 조사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두고 법정에서는 왜 검찰에 나가서 진술 거부해놓고 왜 책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놓고 자신의 책 어디를 보고 난 후에 질문을 하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을 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같이 적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한테는 진술 거부한 거를 비판하지 않다가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라는 항변이고요. 점점 이제 답이 날이 서가는데요.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반성인데 왜 변명만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놓고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비판은 답할 가치가 없다. 라고 답을 했고, 또 검찰 공소장이 진실인데 책에서 다른 주장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는
검찰 공소장이 최종적 진실이냐? 뭐 이렇게 답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시기에 책을 내느냐라는 질문에는 위리안치된 극수,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유배돼서 가시덩굴 안에 갇힌 죄인이 이 책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선 후보 경선 돌입한 후에 책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검찰과 언론과 정치권의 합작 공격으로 불리하게 형성이 된 여론을 내가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는 여러 번 했고 비판도 겸허히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책이 출간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후폭풍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이게 당이 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조 전 장관 조국 사태, 공정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좀 엇갈린 상태입니다. 일단은 강성 친문 진영과 비주류 소장파 진영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요. 여권 내에 이제 뭐 친조국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평가를 한 번쯤 다시 해볼 수 있을 거라면서 조 전 장관을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당이 직접 책임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이제 비주류 새신파 의원들에서는 이 조국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면서 이번에는 당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권 출마 선언도 했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의 시간을 내는 건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당의 의무라면서 4.7 재보궐선거 민심이 민주당이 변화하라는 뜻이었다. 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달라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지명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감정이 굉장히 착잡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하는 편이긴 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뭐 그런 자체가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게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이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도나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게 좀 분명히 보이고요. 뭐 실제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이준석 최고위원의 돌풍으로 좀 많이 달아오른 상황인데 여당이 조 전 장관을 놓고 뭐 옹호하거나 또는 이제 갈라지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비여청가를 부르면서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줬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패족의 길로 들어설 뿐이다. 뭐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집단 최면에 섬뜩하기까지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본인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반성은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해서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일을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쓰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마치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 전 장관 관계된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메시지 대국민 사과일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송영길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메시지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승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을 그냥 묻고 간 채 모르는 척하고 가다가는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일부 최고위 참석자가 이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관철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어떤 입장 메시지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제가 이제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한테 직접 듣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발표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조국 사태 또 공정, 뭐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히면 안 된다. 이런 당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명쾌하게 정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전망하는 걸 좀 보태면은 조국 장관이 잘못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당시에 당이 이 문제를 두고 취했던 어떤 태도를 중심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냐 유감 표명이냐 이 톤의 차이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를테면 서초동에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나섰던 지지층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당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아마 좀 유감 표명 정도로 강성 지지자들 또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또 이제 검찰 개혁에 희생됐다라고 보는 이 지지층들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 기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민주당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예. 만일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프레임에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 더 큰 프레임이 씌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실제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해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두고 지켜보면 알겠죠. 배 기자 오늘 수고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 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6일에 일어난 폭행 사건인데 6개월 만에 경찰 조사입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일단 당시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11월 6일 차관으로 되기 한 3주 전인데요. 지난해 11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한테 이제 멱살을 잡아서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다음 폭행죄든 단순 폭행죄 적용되면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입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내사를 종결했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건 처리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뒤늦게 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냐 정차 중이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단순 폭행죄냐 그리고 특가법상의 운행자 폭행죄냐. 택시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폭행을 하게 되면 반의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권에서 처벌해야 돼요. 뭐 처벌 원튼 안 원튼 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행자에 대한 폭행이라면 어떤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폭행이 일어났고 네.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러면 뭐 사건 안 하고 끝났는데 왜 다시 불거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행 중인 택시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걸 너무 빨리 덮으려고 경찰이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거고요. 당시에 그렇다면 이게 운행 중인 그 택시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달렸느냐 아니면 정차 중이었느냐 뭐 이 부분부터 면밀히 경찰이 제대로 그 당시에 못 살폈다 이런 의혹이 다시 불거졌던 겁니다. 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했으면 당연히 뭐 처벌 받아야죠. 네. 근데 제가 좀 원천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시 사건이 있었고
이용구 전 차관 집 앞에서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집 앞까지 갔다가. 그리고 폭행이 일어났고 택시기사는 경찰이 왔을 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끝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운행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언론이 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져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택시기사분이 뭐 처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내가 블랙박스 영상 그때 경찰은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좀 보고 판단을 하시라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이런 영상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이 범죄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진단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게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그 당시에 물론 변호사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거의 3주 전이었으면은 하마평에 오르던 시점이거든요. 예. 또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이 수사를 좀 권력 입맛에 맞도록 조기종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박지원 변호사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이용구 전 차관이 누군지 알고 봐주겠다는 의혹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운행 중이었지만 이게 또 사건 처리하면 경찰이 또 귀찮잖아요, 사실상. 사실상 저는 이제 서초동에 가면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초 경찰서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뭐 지금 보도상으로는 뭐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에도 올랐던 것도 확인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운행자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이 일반 변호사라고 하고 또 합의가 또 됐고 이러면. 경찰이 뭐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건 전개하지 않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이제 쉽게 말하면 제 말처럼 귀찮아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용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다고 뭐 현직 예를 들어서 법무부 차관이다. 그래도 요새 경찰이 뭐 봐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일단은 이게 뭐 이렇게 입건하지 않고 반에서 불벌죄로 이렇게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끝난 것 같은데 차후에 차관이 되고 좀 주목받는 인물이 되니까 언론에서 파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게 지금 보니까는 본청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보고가 사건 당시에 보고가 올라갔을까? 아니면 박주민 여사 말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뭐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올라갔을까? 일단 뭐 보도를 보면 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게 사실 이제 부실수소 의혹이 불거졌던 그 당시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한 사안이고 서울청과 본청에는 그 당시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을 처리했을 당시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건지 서울청에 는 보고가 됐다는 건지 왜냐하면 뭐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건 그 이전 시점이고 이걸 경찰이 언제 인지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라고 해명을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건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도 한데 전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인이었으면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봤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좀 어디 운행 중이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운행 사실은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정차 중도 운행 중으로 봐버리거든요. 사실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럼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 사의를 표명하든가. 왜 6개월 지나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뭐 증거인멸죄 등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차관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가 논란이 계속 됐기 때문에 또 최근에 주목받았던 거는 지금 장윤희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언론에서 이미 보고가 됐다까지 이제 얘기가 되니까 증거인멸 등등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견디기 힘들어서 뭐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6개월 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19시간 조사 받았다 하거든요. 네.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죠. 이게 뭐 택시 기사 단순 폭행 사건인데 뭐 진단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건 초기에는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경찰의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네. 이게 사건 처음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렇게 뒤늦게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또 단순 폭행인지 뭐 운전자 폭행인지로 또 따져야 되지만 이 증거인멸 교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분한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그거 좀 지워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자기가 자기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교사하면 또 별도의 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면서 최초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다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차관 간두니까 이렇게 9시간 조사한 거 아닙니까? 아마 뭐 차관 간두고 한 건지 아니면 이미 이제 소환이 돼서 또 차관을 관둔 건지 그건 뭐 선후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뭐 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하고 경찰이 아주 위협을 느껴서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 봐줘야 된다. 단순 폭행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언론이나 뭐 여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계속 새롭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뭐 사의 표명까지 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최모 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죠.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미 같이 공범격으로 보인 3명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모 씨한테 이 검찰은 징역 3년을 해달라고 구형을 했고요. 예. 검찰 얘기하면서 병원에 관여한 걸 명백하고 또 다른 공범이 범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공범인데 이 최 씨를 제외한 3명은 실형이 났고 네.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난 사람은 4년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최모 씨한테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건데 최모 씨는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일단 3년 구형이면 검찰이 상당히 좀 중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검찰이 이 요양병원에 깊숙이 그 장모가 관여했다는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그 내역을 그 공소유지의 하나의 중요 근거로 삼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장모는 나는 병원 개설한다고 하길래 돈을 빌려준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돈 받는 그 어떤 생각에 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하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면으로 혐의를 부인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의 사위가 이 병원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공범들의 어떤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할지 거리두기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사실 의문인데 일단 이 변호인이 때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거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고 표적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뭔가 반성한 태도면 집행유예나 뭐 이것도 가능을 한데요.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증거관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언도 있었고요. 또 공범들이 전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 무죄가 되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무죄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변호인단은 검찰에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윤 전 총장이 아끼던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검찰을 애정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원 형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 야권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 예. 정진석 의원을 만나서 우리 장모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
내가 장모가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했다면 그리고 불법을 자행했다면 정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엄호하고 나왔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각은 그렇고 이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을 다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같은 잣대로 보면은 이게 검찰을 본인도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입장에서 정치 수사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예. 또 검찰을 정조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사건입니다. 뭐 앞으로 판결 선고가 되겠지만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뭐 때문에 무죄되는 가 제가 궁금해서 꼭 그 판결문을 볼 건데 예. 지금 패턴대로라면 뭐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건조차 안 하고 불기소 뭐 기소가 안 된 이유 자체가 4명이 동업을 하면서 이 최모 씨는 너는 빼주겠다는 각서를 채무 면제 각서를 쓰면서 국가의 형사 처벌권이 어떤 4명의 각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최모 씨 당신은 빠져라. 이런 각서를 서로 썼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각서를 보고 검찰이 기소 안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게 맞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직권남용 등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봐준 거 아니냐? 뭐 그런 것까지 사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유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오히려 총장의 장모기 때문에 아니면 총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는 형국이 됐다면 또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말고 또 하나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 300억 이상의 사문서를 위조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지금 결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조죄, 위조행사죄 등인데 그것도 되면 그것도 합쳐져서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쨌든 300억 내 통장에 300억 잔고가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위조한 것은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건도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라 되려면 피해를 끼친 거에 따라서 위조죄가 뭐 5년 이하이긴 하지만 뭐 형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되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뭐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윤 변호사가 얘기한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이건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전원 형식이니까. 전원 형식으로 기사에 났으니까. 근데 방금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장 잔고 위조는 본인이 300억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렇죠. 1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말이 될까? 10원이 문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은행에 마찬가지고 그 거짓말 사문서 그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뭘 믿고 수백억을 대출해 주느냐 했더니 이거 봐라 내 통장에 300억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이죠.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거를 간 크게 했다 그러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상당히 범행의 재질은 안 좋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장모권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준석 전 최고가 주머니 하나 던져주겠다고 비단 주머니 3개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켜봅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조법 개정에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국조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예, 인터넷 보면 정말 뭐 부글부글 여론이 끓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법무부가 지난달 26일에 국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힙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는 이제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 해도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6살 이하의 자녀는 별도로 요건 없이 신고를 하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갖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단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 대상자는 한 3,9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매년 한 600명에서 700명이 추가 대상자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조법 개정안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문제점이 이 개정의 수혜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중국인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
그 경우 신고를 하면 6살 미만이면 바로 뭐 큰 문제 없이 국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아이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라는 자체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31만을 넘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사드 보복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문화를 뭐 뺏어가려는 네. 뭐 동북공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국인 혐오가 좀 있는 이 와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반발이 큰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세금은 우리가 내고 네. 혜택은 왜 중국인이 받느냐 뭐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네.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죠. 이를테면 뭐 재동포라고 하더라도 뭐 국내에 입국해서 뭐 의료 행위만 받고 뭐 먹튀를 한다, 막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제 의식도 많고 했는데 일단 법무부는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영주권자의 자녀가 이렇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영주권자 중에서도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나 본인의 조부모 이렇게 2대 이상이 국내에서 출생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그러니까 중국 동포나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제일동포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기도 하고 과거에 한국인이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재외동포들. 근데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좀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자 했던 게 이런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모든 영주권자가 대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고요. 또 국적 취득하면 당연하게도 민감한 이슈죠. 이제 병역 의무 같이 뭐 수행해야 된다는 점도 뭐 분명히 법무부가 밝히긴 했습니다. 군대도 가야 된다. 네. 뭐 법무부 해명 들어오면 그렇게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국적을 부여하는 게 이른바 속지주의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부모가 우리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택하고 있는데 요 지금 개정안은 속지주의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모습 중에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태어나는 경우한테는 쉽게 국적을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혈통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변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개정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것도 생각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그게 반영은 됐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출산율이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구 유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유입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우리 재외동포들을 1차적으로 그 비교적 쉽게 한국 국적을 주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 방향성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외국인 포비아 뭐 이런 게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게 뭐 법 자체가 뭐 틀렸다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한국하고 지금 중국의 어떤 문제 갈등 때문에 이게 지금 포비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거에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포비아 부분은 좀 다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병역에 대한 이야기 앞에 잠깐 했었는데 유승준 씨가 재소송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6월 3일에 열리는 겁니다. 근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2002년도 1월에 해외 공연 명목으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해버렸죠. 그러니까 군 입대가 면제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비판에 직면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국 입국은 거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유승준 씨가 이기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긴 거죠. 예. 무한 궤도로 계속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그리고 F4 지금 그건 재외동포 비자인데요. 지금도 본인이 다른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번에 혹시나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또 총영사관에서 입국을 거절하면 비자 발급 거절하면 또 똑같습니다. 그걸 또 소송하고. 똑같아요. 뭐 100년 걸려요. 쉽지 않겠네요. 네, 무한으로 진짜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냥
A1이나 이런 걸로 오라, F1이나 이런 걸로 오면 될 낀데. 뭐 유승준 씨가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금이죠, 뭐. 세금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F4가 세금이나 이런 거 활동을 1년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료가 없다면 다른 비자로 와도 되는 거거든요. 뭐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거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F4만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예. 이상합니다. 근데 글쎄요, 유승준 씨가 뭐 최근 또 유튜브 활동도 하던데 네. 하면 할수록 또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여론전에도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여론전에 실패하는데 그만큼 또 실패할수록 또 유튜브나 본인의 수익 창구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의도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 않을까. 분명히 영리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재소송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두 분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재소송 결과가 별 중요하지 않겠네요. 네네. 영상에서 그냥 계속 안 하면 계속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 행정소송이 다 그렇습니다. 네, 처분 하나가 다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안 해주면 그때그때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거고 또 LA 총영사가 과거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건 법무부가 유승준 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별다른 판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 LA 총영사 왜 재량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않았냐 그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